네, 안녕하세요. 5장 성범죄에 관한 수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뭐 성범죄의 개념이랄지 특별법상의 성범죄, 성범죄 방지 대책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경찰관이 되시면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과 범죄는 토론과 중간 평가는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시면 아마 5월 첫 주 정도는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계약이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발표 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테니까 조별로 이게 한 두 개 영상으로 녹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은 조별로 뭐 카톡이든 뭐 공캠이든 이렇게 해서 서로 팀스든 활용해가지고 어떤 식의 발표를 할 것인가 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 뭐랄까 평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단톡방이나 팀별로 단톡방을 만들거나 해서 영상 통화를 하시던가 단체톡도 요즘은 가능하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단체톡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음, 모이시기가 어려우면 이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메일로 아니면 단톡방에 어떤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고 있는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월쯤이 되면 LMS를 통해서라도 중간 발표 상황을 어, 대표 학생들 그 반에 그 팀의 대표 학생들한테 중간 프레젠테이션용 레포트를 받을까 합니다. 뭐 PPT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할까 합니다. 5월 중순쯤에. 그래서 5월 초순에 개강을 하면 학교에서 발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어볼 거고요. 만약에 5월이 돼도 등교를 못한다 이럴 때는 LMS를 통해서 과제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장 그리고 7장 일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성범죄에 관한 수사 절차 그리고 그 대응 방안인데요. 여기 이거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폭력 피해자의 어떤 고통이 있는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뭐 고통이 있겠어? 뭐 이렇게 남자들 농담 삼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뭐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우리가 보통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치심, 모욕, 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남자에 대한 분노, 적대감. 이건 이제 전체 남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로 변질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성폭행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여기서 또 불안, 우울, 정신적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뭐죠? 네, 스페인어로 정신적 상처라는 뜻입니다. 트라우마가 남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더럽혀졌어. 무력감, 자아상실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하겠죠. 네. 여기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자기 스스로도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해집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대인관계가 아주 불가능해져. 보시면 그렇더라도 뭐 이렇게 멘탈이 강한 친구들 일상생활 큰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많은 친구들 타인에 대한 혐오, 불신, 그리고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 공공장소 가기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직장에 소문이 난다, 학교에 소문이 난다, 그러면 직장을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극히 적습니다. 1.7%늘 멘탈의 문제긴 한데 이렇게 적습니다. 대부분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탓하게 되는 거죠. 가족, 애인, 친밀한 관계 악화되기 시작하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갑니다. 전학 가거나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되셔서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을 수사하시게 될 때는 이분들에 대한 2차 피해, 정신적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 자체를 떠올리는 것, 재현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신적 피해이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되도록 여성분이 조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자분들 중에도 뭐 여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나 배려심이 높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조사받는 사람 자체가 이미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성 전문가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저도 개인적으로 남녀를 잘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가서 남자와 남성분과 여성이 같이 앉아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여자한테 말을 걸기가 쉽지 남자분한테 말이 안 걸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동성이 아무래도 좀 편하긴 합니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갔는데 여성분한테 물론 호기심이 이쁜 아가씨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동성이 좀 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 시에는 이런 거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 성폭력 상담 건수인데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더 올라가겠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늘 성폭력 범죄는 늘어가는 걸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 음란물의 유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적인 여건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은 어, 뭐 도파민, 세로토닌 얘기를 하지만 자극적인 것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마약, 예, 뭐 여러 가지 카페인 음료, 예, 익스트림 스포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거에 한 수단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을 부추기는 많은 성산업, 성 관련 산업들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이미 그리고 많은 부분 어, 뿌리 내려져 있는 것 같다. 이 성폭력, 성범죄의 특성보다 상습성이다. 자기 스스로 멈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엠번방 그 피해자가 뭐라 그래요?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빠져들면 본인조차도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많은 수요자들이 형성돼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었다.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사회 경제적인 심리적인 문화를 이해하시면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관심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는가 경각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재 214페이지고요. 성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그 앞에 파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책을 쓰신 분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성범죄자들 입장에서 성범죄 피의자들 입장에서 쓴 내용이라서 좀 학교에서 강의하기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네. 2절 성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럼 성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소는 빨리 해야 한다. 이유가 뭘까요? 예, 왜? 물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성범죄자들의 특징은 뭐죠? 예, 부인합니다. 상반된 진술 속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예, 산부인과 가서 그 증거 채취를 해야 되는데 정자의 생존율 보통 48시간 보는 거죠. 48시간 이내에 DNA를 채취해야 한다. DNA 안 나오면 성범죄자를 어떻게 얘기해요? 안 했다. 이럴 꼴이죠. 그래서 사실 왜곡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소는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경찰에 있는 거죠. 조사, 상담, 의료 지원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민간하고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범죄 피해자 신고 콜센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뒤편에 가시면 법무부의 조치, 민간의 조치, 경찰의 조치 다 같이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 고소는 빨리 한다. 왜?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36개소가 있는 해바라기 센터라고 있어요. 해바라기 센터. 그 원스톱 서비스 하나 일환인데 상담부터 수사 지원까지 여기 보시면 상담부터 수사 지원까지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모든 절차를 뭘로 진행한대요?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해주고요. 심리치료도 해주고요. 수사 지원도 가능합니다. 여경이 상주하죠. 법률 자문도 해줍니다. 국선 변호인 선임해줍니다. 뭐 상담사들하고 의료 지원, 산부인과에 의료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서울 중부센터를 신설을 했습니다. 네. 전국에 36개소가 있다. 해바라기 센터. 그리고 성폭력으로 피해를 받으신 경우에는 형사 공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공탁금. 피의자가 그 합의금을 공탁하기도 하는데, 아, 아, 이을 유보하고 출금한 뭐 더 가능하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상담하시고요.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손해나 가해를 안 날부터 몇 년? 3년간.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는 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네. 그래서 민형사상 어떤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성폭력으로 받은 피해가 이런 뭐 상담이나 돈으로 금전으로 보상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특별법상의 피해자 보호제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관련 현상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특별법상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 하나 보시고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공공기관은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도 몇 달간 징계 절차를 미뤄왔습니다. 피해자가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 사건을 접수한 뒤에야 징계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미투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정부의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에서 여러 차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각 분야에서 5개월간 추진해온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차 피해 방지에 소홀히 할 경우에도 징계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기관별로 자체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 교육을 진행해 피해자 보호에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 문제가 드러난 교육계 성폭력에도 손을 댑니다. 대학별로 성폭력 담당 기구를 설치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다른 사건이 있는지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징계권자 재량이었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국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차별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도 강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체계를 좀 강화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고용노동청 내 고용평등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성희롱 성차별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를 좀 더 정확하고 전문성 있게 한다라든지. 아울러 정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신고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성평등과 성희롱, 성폭력 근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 개선되도록 주요 부처 양성평등 전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아입니다. 네, 영상 보셨습니다. 네, 특별법상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우리가 수사 절차 외에도 내지는 수사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교재 21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1번 보시면 고소 제한의 예외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직계가족 고소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걸 친족 상도례라고 해요. 아버지가 훔쳤다고 아버지가 자식을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예, 친족 상도례.
경우에 그걸 예외라는 거죠. 자기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도 직계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 게 바로 이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형소법 224조의 예외이다. 친족상도의 예외이다. 이런 거죠. 고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고소한 뒤에 가족은 이제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고소할 때 신중을 계속 하셔야 할 겁니다. 두 번째, 피해자 신고를 한 신고인은 뭐를 해야 된다?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했다고 회고하면 된다? 안 된답니다. 보복 우려 시 보복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되나요? 할 수 없다가 답입니다. 가명으로 조사받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번 언론에 났었습니다. 피의자가 법원의 문서를 통해서 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버린 거예요. 송달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 주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법원의 책임이기도 한데 일반적인 법원의 문서가 그래요.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인 경우에만은 그 법원의 문서에 고소인의 주소가 명시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언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예요. 인적사항 게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있다기 때문에 반드시 인적사항 안 게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됐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합의하자고 다른 성폭력 피의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언에서의 피해자 보호 있습니다. 공개 법정위의 장소에서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언에서의 피해자 보호이다. 그리고 신변 안전 조치를 요구합니다. 검사, 경찰서장, 보복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가 알고 계셔야 될 상황입니다. 신변 안전 조치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런 성폭력 피해자나 신변 안전 조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이 24시간 문 앞을 지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뭐 민간 보안업체, 민간 사설업체 CCTV 설치하시고 출동 서비스 받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거. 경찰에서 신변 보호 조치는 뭐다? 순찰 강화 정도이다. 물론 112 신고하면 바로 출동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 가정폭력 예에서도 보셨지만 5분 안에 도착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신변안전 조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5번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의 비밀 누설 금지. 밀양 사건에 2차 피해 있었죠. 담당 경찰관이 노래방 가서 노래방 그 주인과 같이 술 먹었던 사람들한테 밀양 중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거죠. 다 소문났습니다. 저런 애들이 밀양 물 흐렸다 뭐부터 시작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 있고 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강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답니다. 6번 수사 재판 절차에서 아까 트라우마 보셨죠? 네, 불안, 분노, 죽고 싶다, 좌절감, 자아상실감 이런 심리 상태를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후유장애,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의 후유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7번째. 17세 미만의 사람들은요, 나중에 조사기법에서 아동 성폭행 피해자 조사기법을 배울 거지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은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 심지어 자기가 성폭행 당하고도 성폭행 당했는지
그것도 제대로 기억하기 어렵다. 인간의 뇌에는 자기가 괴로움을 당한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내지는 판단의 어떤 미숙함으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린이의 경우에는 특히 심하다는 거죠. 왜곡해서 기억해버리는 거죠. 믿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암시를 보여줄 때. 아, 그 할아버지가 너 만진 거 아니야? 라고 엄마가 얘기하는 순간 얘는 만졌어. 만진 것 같아. 뭐 이렇게 맨 처음에 만진 것 같아 하다가 만졌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무고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대신은 자기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동의했다라고 잘못 진술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비디오 녹화기 촬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존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여덟 번째, 진술 조력인 제도. 여러분 교재 226페이지 보시면 진술 조력인 제도. 교재 226페이지 진술 조력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뭔가 진술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 교육학 등을 전공하셔서 전문 지식이 있고 어떤 과정을 심리학, 심리 상담사나 이런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호사 신청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 참여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겁니다. 이거 변호사하고는 틀린 거죠.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이 친구들은 진술이 상당히 왜곡이 심해요.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예요. 실제로 믿는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잘못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술 조력이 이 재판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성범죄 전문 수사관으로 활동하시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진술 조력인이 있다. 그래서 뭐 방송통신대학이랄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커리어를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성폭력,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여학생인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가로 활약할 가능성이 있고, 큰 수사관, 요즘 뭐 N번방이나 이게 인터넷 발달하면서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으니까 뭐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여기 마지막입니다. 앞서서 여러 뭐 일반적인 아니면 특별법상의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과 교육 부분, 그리고 아까 영상으로 본 문화예술 부분에, 특히 요즘 문화예술 부분, 뭐 농구 코치, 국가대표 코치, 그리고 뭐 영화 감독, 배우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거죠. 뭐 호흡 조절해 줄게 이러면서 아니면 뭐 자세 교정해 줄게. 성추행 내지는 성범죄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대책. 요 파트 정리하고 오늘은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부분은 성희롱,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징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의 진행 절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교육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교과목, 특별 교육에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여성의 2차 피해, 성적인 수치 이런 걸 이해하도록 하자. 그리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하기도 했죠. 네. 발생 시 조치사항, 이거 규칙으로 좀 제도화하자.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 어떨까요? 대학에 보시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립 교원에 대해서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성희롱, 성폭행,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 문화예술 부분 어떨까요? 상당히 이런 사건이 많죠, 문화예술. 아무래도 신체적 접촉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통용되는 곳이고, 보제 시스템이잖아요. 뭐 감독이나 선배 배우가, 아니면 코치가, 감독이 끌어주는 대로 그 사람이 발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는 경우가 약자인 경우, 의뢰 입장에서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미끼로 네가 이거에 응해야 될 수 있다고 미끼를 제공합니다. 예술인, 기획업 종사자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추진. 예전에 유튜버 여자분 있었죠. 사진 찍으러 갔다가 성추행 집단으로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기획업 에이전시. 예술인 고충 상담원, 전문 상담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자. 그리고 현장 상담 지원을 하자라는 이런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 민간, 교육, 문화예술, 사회 전 분야의 국가적 대책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성희롱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 가고 있고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찰이 되시면 더 많은 사건을 접수하게 되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전문가로 자기가 적성에만 맞다면 그리고 뭐 여자분들은 사명감에 의해서 몇 년이라도 한번 여기에 몸담아 보시는 것도 좋은 커리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성범죄 수사 절차 대처 방안으로 피해자 보호 제도까지 해서 5장까지 첫 번째 강의를 들으셨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발표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관련된 뉴스, 영상, 그리고 사건, 최근의 판례들, 2차 피해에 관한 것들 정리하시면 발표가 좀 깊이 있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단톡방이나 LMS나 이메일 어떤 것도 좋으니까 뭐 온라인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시간 있으실 때 정리해서 질문하는 것도 좋은 학습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실 거고요. 객관식 시험을 나중에 보게 된다면 여기서 뭐 진술 조력인 제도랄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기울여서 볼 만한 것들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